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 내일을 여는 보이스 김유미입니다.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인 CES 2024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분야가 바로 자율주행 모빌리티였다고 하죠.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자율주행 기술이 내일을 책임질 신기술로 주목받은 건데요. 자, 오늘 내일을 여는 보이스 이 시간에는 전남대학교 산업공학과 이준웅 교수와 함께 자율주행 기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산업공학과 이준웅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주제는 자율주행 기술의 현재와 미래입니다. 저는 2000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전남대학교 산업공학과에서 재직 중인데요. 제가 전남대학교 부임 전에 국내의 자동차 회사에서 1986년부터 전남대학교 부임 전인 2000년 초반까지 근무를 쭉 했고요. 그 이후 K자동차, 그 다음에 생산기술본부, 연구소, 그 다음에 국내에 또 큰 굴지의 자동차 회사인 종합연구소에서 14년 3개월여 근무를 했습니다. 그 근무 당시에 제가 자동차와 인연을 맺었고요. 또 그 당시에 오늘 말씀드리려는 그 자율주행 관련 주제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자율주행의 정의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동차가 스스로 주행을 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즉 자동차가 스스로 주행한다는 의미는 사람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전에 전혀 개입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조금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러면 사람 운전자에 개입하지 않고 차량이 스스로 주행이 되는데 그럼 뭐가 차량을 움직인다는 것이냐?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차량의 주행을 다 통제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자율주행 관련 기술에 대해서는 세계 각국에 자동차를 한다라는 거의 모든 나라는 뛰어들어서 개발 경쟁에 참가하고 있고요. 국내만 하더라도 많은 학교, 많은 연구기관, 그다음에 자동차 회사들, 그다음에 각 지자체들이 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하겠다고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순간까지 완벽하게 구현된 자율주행 기술은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 앞서서 시험에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시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허점, 어떤 홀이 있는 거거든요. 시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시험을 보는 사람들, 우리가 수험생이라고 할 수 있죠. 그 피수험생들의 이해도를 우리가 평가하는 건데 이해도를 제대로 완벽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시험 문제의 수가 무한대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얘기죠. 그래서 시험 문제 출제자들도 소수의 문제를 내기는 내되 어떤 문제를 어떻게 내서 그 수험생들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까 그걸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율주행 기술은 우리가 마치 시험 문제를 내고 시험을 치르고 하는 그런 경우와 흡사해 보입니다. 자, 자율주행 기술 개발자들은 시험 문제를 내듯이 이 차량이 주행하고 있는 도로 환경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그 도로 환경에 대한 관련된 시나리오들을 구상을 합니다. 다양한 시나리오, 되도록이면 많은 시나리오들을 구상하고 생각해 내고 그 다음에 그런 생각해 내고 구상한 시나리오들을 소프트웨어를 포함해서 각종 기술을 동원해서 컴퓨터상에 재현을 합니다. 그리고 재현된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당신들이 개발한 자율주행 기술이 얼마나 잘 대응을 하는지를 평가를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우리는 그런 거를 이제 온라인 시뮬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시뮬레이션을 반복해 가면서 이제는 우리가 개발한 자율주행 기술이 됐다 싶으면 이제 실도로 주행 테스트로 나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플랫폼이 장착된 그 실차를 가지고 실도로를 주행을 하게 되죠. 심지어 수백만 킬로미터를 주행을 합니다. 이 많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재현하고 구현했음에도 불구하고 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 교통 환경을 완벽하게 커버해 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발된 자율주행 기술이
그 시나리오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도로 환경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지만 완벽하게 대응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오류가 있을 수뿐이 없고, 이런 오류가 있는 상황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우리가 상용화를 했다고 칩시다. 과연 이 상용화한 시스템이 고객에게 팔 수 있을까요? 그거는 넌센스라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 자율주행 기술은 시험 문제와 달리 우리 사람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현재 소록 자율주행 기술이 완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자율주행 기술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크게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지입니다. 둘째는 판단입니다. 셋째는 제어입니다. 인지, 판단, 제어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 용어인데요. 사실 이것도 어려운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늘 음식물을 섭취를 하는데요. 내 밥상 위에 여러 가지 음식물들이 놓여 있을 때 그 음식물을 내가 보고 그 음식물이 맛이 있겠다, 맛이 없겠다 판단을 하죠. 그리고 내가 젓가락이나 숟가락을 들고 그 음식물을 우리는 섭취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음식물을 보고 맛을 판단하고 또 음식물을 먹고 하는 이 세 가지 행위가 바로 인지, 판단, 제어인 것입니다. 자, 우리 자율주행 또는 자율주행 차량이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는 경우에 목적지를 지정을 하면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설정이 됩니다. 자, 이 목적지에 도달하는 경로, 길이 설정되면 자율주행 차량은 그 길만 따라가면 되죠.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길을 따라서 쭉 가는 도중에 계속적으로 쉼없이 행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내 차량이 지금 어디 가고 있는지, 내 차량 위치가 지금 어디인지를 식별하는 것입니다.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기술적인 용어로 추기라고 하는데요. 또 영어로는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계속 추기를 해야죠.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 길을 계속 추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걸로 끝일까요? 또 뭐를 계속 해야 할까요? 바로 장애물 인지, 또는 내가 그대로 주행했을 때 차량이 어디로 빠지지는 않는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인지죠. 여기서 제가 언급하는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차량의 주행에 방해가 되는 그런 물체들을 일컫습니다. 그 다음에 또 빠질 수 있는 것은 어떤 또랑이 있을 수도 있고, 도로가 갑자기 패인 곳도 있을 수 있고, 맨홀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인지해서 그런 인지된 곳으로 차량이 주행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인지를 하고, 그래서 국부적으로 경로 조정을 해야지요. 자, 이걸로 다일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차로 인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넓은 차로도 있고, 제가 아침에 지금 이 강연장까지 오는 길에서도 뭐 여러 차로들이 있는 도로를 주행해서 왔고요. 그러면 내 차로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죠. 그리고 저 차는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지만 국부적인 자율주행 기능이 있어서 제가 일반 내비를 켰을 때 내비에서도 몇 차로로 가라, 전방 몇 미터에서 우회전을 해라, 좌회전을 해라, 지금 우측 차로로 주행을 해라, 아니면 1차로로 주행해라, 이런 방송을 계속 제가 듣고 왔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축이지요. 근데 이 기존의 내비 시스템은, 또는 내비 시스템, 항법 시스템은 꽤 큰 오류가 있습니다. 보통 이론적으로 한 10m 이상의 오류가 여전히 지금도 있다 그러는데, 우리는 사람이 판단하기 때문에 100m 전방에서 우회전을 해라고 그랬는데 한 70m에서 우회전을 해야 되는 상황에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사람 운전자는 아무 문제 없이 우리가 우회전을 하고 좌회전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자율주행은 이 모든 것을 소프트웨어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가감속, 빨리 가거나 천천히 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제동을 해야 되거나, 또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우회전이다 좌회전이 됐을 때 차량이 스스로 이런 행위들을 해야 되죠. 우리는 이런 행위를 제어라고 그러고, 그 제어의 대상은 차량의 액추에이터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자율주행의 아주 중요하면서 기본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제가 현재까지 완벽하게 구현된 자율주행 기술이 아직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이 자율주행 기술을 그러면 곤란하게 할까, 또 어렵게 할까, 그거를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려면 우리는 꼭 사람 운전자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언급드리는 거는, 혹시 여러분들 소프트웨어인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소프트웨어 사람이라는 건데요. 어찌 보면 넌센스죠. 소프트웨어가 사람이라니. 그런데 재미나는 거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소프트웨어인을 인정했단 말이죠. 즉 아까 자율주행 차량은 소프트웨어가 운전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자율주행 차량을 운전하는 소프트웨어를 소프트웨어인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인이 지금 세계 각지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 기술이 완벽하지 않는 현상은 이렇게 보십시다. 사람 운전자는 차량의 운전에 관련해서 엄청난 지식과 노하우와 경험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운전자는 언제 어디든 갈 수가 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밤이나 낮이나 바람이 부나 더우나 추우나 그런 것에 관계없이 우리는 어디나 다 갈 수 있지만,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소프트웨어인이 통제하고 있는 자율주행 차량을 사람 운전자처럼 언제 어디서나 가고 싶은 곳에 다 갈 수 있느냐, 그에 대해서 지금 그 누구도 자신 있게 A라고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또 사람 운전자는 차로에 차선 표식이 전혀 없는 것도 아무 문제 없이 우리가 주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주행 도중에 어떤 골목길 같은 데서 어떤 물체가 휙 하고 지나간 거를 보는 순간에 사람 운전자는 엑셀 페달에서 브레이크 페달 쪽으로 발이 옮겨갈 겁니다. 어떤 상황을 대응하는 것이죠. 어떤 위급한 상황을. 우리 신호등도 보십시오. 신호등의 모양이 다 달라요. 색상이 크게는 3가지 색상이 있긴 하지만 그 색상이 바뀌는 것도 다르고, 그 신호등 안에 불빛 그 컬러도 다 각각 다르고요. 화살표도 있고 심지어는 전멸도 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신호등들이 가을이면 그 나무에 낙엽 또는 그 단풍하고도 구별하기가 힘들고요. 그 다음에 현수막의 어떤 글자체하고도 혼동이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야간에 각종 건물들에서 나오는 불빛들과 신호등 색상이 또 혼동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트럭이나 버스의 그 높은 부분에 있는 그런 라이트 조명들도 신호등과 혼란스럽고 혼동이 되고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소프트웨어인이 그런 것들을 여하히 인지하고 판단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신호등의 모양만 해도 그래요. 한국의 신호등 모양과 미국 도로의 신호등 모양은 전혀 다릅니다. 아마 유심히 보신 분들은 그걸 느꼈을 텐데,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린 거는, 미국에서 상당히 강건하게 자율주행 기술이 실현된다고 해봅시다. 그 기술을 국내에 곧장 도입한다고 했었을 때 우리 국내에서 그 자율주행 기술이 작동 가능할까요?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이 기술을 개발해 나가야 될까? 제가 여기서 어떤 의견을 피력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상관없이 자율주행 기술 개발은 계속 전진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인데요. 저는 이 순간에 완벽한 자율주행 기술을 반드시 지금 꼭 추구해야겠다, 거기에 너무 목매지 말고, 사람 운전자를 기본 전제로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 운전자는 실수를 하거든요. 시험 문제를 제가 언급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 운전자는 실수를 하고 운전 중에 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디지털 기기를 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판단 미스를 하기도 하고 하죠. 이렇게 실수를 하고 오류를 범하는 그 사람 운전자의 운전 편의를 최대화하고, 그 다음에 안전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보자. 그런 기술을 우리는 통칭해서 자율주행라고 명명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아다스 그런데요. 그런 아다스에 좀 초점을 맞춰보자. 사람 운전자가 운전을 하되 그 운전자의 실수를 최소화하고 그 실수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막아보는데 우리가 주안점을 둬보자. 다행스럽게 지금 많은 자동차 완성차 회사들은 그런 방향으로 기술 개발하고 있습니다. 차간거리 안전유지 시스템, 영어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SCC가 장착된 차량, 그다음에 차로 유지, 그러니까 주행 중인 차로의 중앙부를 잘 주행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측후방 감시를 통해서 어떤 모니터링을 해주고 경보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바로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인데, 이런 시스템을 보다 더 정교하고 강건하게 만들어서 운전 편의를 극대화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보자라는 게 제가 조심스럽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대략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하는 굉장히 광범위한 기술입니다. 재료부터 시작해서 전기, 전자, 기계, 심지어는 경제, 윤리, 법,
소프트웨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각종 기술들이 망라한 집대성된 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짧은 시간에 이 많은 것들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많은 것들은 제 경험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어떤 일반적 객관화된 시각과는 조금 동떨어진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차량이 됐건 자율주행 기술이 됐건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의 상상력, 사람의 창의력은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미래도 그럴 것입니다.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 자율주행, 이제는 좀 익숙해지기도 했지만 사실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는 좀 어려운데 아주 알기 쉽게 잘 이해가 된 것 같은데요. 자율주행 하면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자동차. 요즘 뭐 많은 자동차 안에 이 자율주행 관련된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이 자율주행 기술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네. 제가 강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자율주행 기술은 AI 시대, 소프트웨어 시대를 맞이해서 굉장히 핫한 그런 주제 중에 하나인 분명합니다. 이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이 가장 많이 되는 것은 역시 승용 차량입니다. 그러면 이 자율주행 기술이 승용 차량에만 국한돼서 적용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상, 공중, 해상까지 자율주행에 관련된 기술이 다 적용이 현재 되고 있거든요. 그럼 다시 우리가 승용차에 적용되는 자율주행 기술을 좀 말씀드리면 이미 아마 교수님도 제 차량도 우리가 자율주행에 관련 기술이 이미 탑재한 그 차량을 아마 운전하고 있을 것입니다. 강연 중에 말씀드렸듯이 앞차와의 거리를 자동으로 유지하는 시스템이라거나 그다음에 차로를 변경하려고 그랬을 때 어떤 경고 신호를 보낸다거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후방 주차라고 할 때 주차 가이드를 해주는 거라 이런 것들이 자율주행에 관련된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통칭해서 그렇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하면 우리가 그걸 에이다스라고는 하긴 하지만 이런 기술들이 그럼 승용차만 적용되느냐? 승용차나 상용차 트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특수 목적 차량, 예를 들어서 거리 청소를 한다거나 쓰레기를 수거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눈을 치우는 그런 차량이라거나 이런 차량들, 그다음에 이제 농사, 스마트 팜, 스마트 에그리컬처라고 하는데 농사에 하는 농기구들, 뭐 트랙터라든가 이런 데 점점 농사 짓는 인구는 고령화되고 노령화되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을 위해서도 그런 기술들이 적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관련된 기술이 굉장히 폭이 높고 응용할 수 있는 산업 분야도 굉장히 폭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람이 직접 이제 조작하지 않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것에 대한 모든 산업에는 다 적용이 이제 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빌리티라는 그런 말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뭐 실제로 이제 자율주행 버스 서울시에서도 시범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자율주행 기술이 어디까지 우리 일상에 또 저변에 확대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예, 저도 안타깝게 아직 서울에 그 시범 사업을 하는 버스는 제가 타보지를 못했는데요. 그러나 이제 제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술들이 그 서울에서 지금 시연 중에 있는 차량에 적용됐을까 봤더니 지금 그 차량에는 버스들이 심야에만 주행을 합니다. 특정 구간에만 서울의 각 지역을 한 게 아니라 한 그 주행되는 구간도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10km 미만 정도 되던데 사람 운전자가 탑승하고요. 안전요원이 같이 탑승합니다. 그리고 차량의 속도도 42km 미만 정도로 위험하니까 그다음에 입석하는 승객들은 전혀 있으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차량의 출발과 정차들도 다 운전자가 관여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범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또 신문지상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 최초로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광주시, 특히 광주가 AI 인공지능 또 미래차를 도시의 미래 비전으로 또 선포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주시가 키우는 미래차 산업에서 이 자율주행이 또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그만큼 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분명히 비중은 큽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광주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데 냉철하게 말씀드리면 저변이 넓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가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할 역량이 글쎄요, 우리 대한민국, 세계는 둘째치고 대한민국의 어떤 평균으로 봤을 때 그 수준을 우리가 미트를 하고 있느냐, 그거는 저는 퀘스천 마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광주시의 그런 기술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좀
낯설게 들을 수도 있지만 광주가 그럼 노력을 안 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2000년대 초반에 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규제 특구 어떤 특별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을 때 우리가 특수 목적령,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언급했잖아요. 뭐 네. 청소 차량이라거나 쓰레기 수거 차량, 네. 그다음에 공공 목적으로 주행하는 그런 차량들의 자율주행을 위해서 우리가 한 2, 3년의 프로젝트를 수행한 바가 있고요. 방금 전에 교수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전 정권에서 행해진 일이긴 하지만 AI 어떤 집적화 당지 구축 그런 사업을 우리가 에타 면제 사업으로 추진한 네.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업을 보면 교수님이 언급하시다시피 어떤 미래차 산업이 한 꼭지로 분명히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거나 기업들의 어떤 실증 사업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인력 양성 사업을 한다 그런 사업들이 해서 금년이 1단계 사업이 아마 끝날 겁니다. 네. 그리고 2단계 한 6천억 규모로 또 2단계 사업을 기획 중에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안타깝게 또 사업이 끝나면 좀 단락되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우리 관, 산, 학, 연 다 함께 합심해서 광주에서도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꽃피울 수 있도록 네. 모두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가능성은 있으나 저변이 조금 더 네. 확대될 필요성은 있다라는 그렇죠. 차원의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람, 인재. 네. 가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네. 물론 사람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또 기반으로 한 이런 기술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인재들을 양성해야 되는 부분도 굉장히 큰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시고 또 네. 질문이신데요. 이것도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할 수뿐이 없습니다. 분명한 건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광주가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인력이 지금 배출되고 있는 수준을 보면 학부 수준의 인력들 배출이 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몸담고 있는 전남대학에서도 최근에 이제 AI 융합대라든가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인공지능 학부라든가 지능형 모빌리티 학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학부 수준 강의가 조금 더 집중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자율주행은 미래 기술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한 그다음에 상상력과 창의력이 좀 더 풍부한 그런 인재들이 좀 투신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광주의 C대학 또는 H대학에서도 그런 미래 자동차, 미래차 산업에 관련된 학과들이 이미 만들어져서 인력이 배출되고 있는데 그런 대학들 역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학부 수준 정도거든요. 제가 그런 대학들의 커리큘럼도 가서 들여다봤는데 커리큘럼 같은 것들은 꽤 잘 짜여져 있어요. 이제 관건은 우리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서 조금 더 지속적으로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느냐. 이 자율주행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멋져 보이는 기술이지만 안에 파고 들어가 보면 허드렛 일 같은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일에 대해서도 인내하고 견디고 지속적으로 교수든 학생이든 아니면 연구원이든 아니면 관에 계시는 분들이든 좀 지속성을 갖고 노력을 할 필요가 좀 있겠다. 그래야 좀 저변이 확대되고 확대뿐만 아니라 깊어지고 높아지고 그러면 광주도 우리가 자랑스럽게 우리가 이러이러한 기술을 우리가 개발하고 있어 라고 내놓을 수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안타까운 거는 기업들도 제가 특정 기업을 제가 언급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광주에 뭔가 괜찮은 그런 뭐 로봇 청소기를 개발하는 회사였다거나 그럼 카메라를 개발하는 그런 꽤 대기업에 해당된 그런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최근에 이전을 했어요. 네. 그런 모습을 보고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그런 기업들도 이 지역에서 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함께 격려도 하고 또 부탁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과 이렇게 말씀을 쭉 들어봤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줄 평으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방금 전에 김 교수님도 말씀드렸듯이 답은 사람이다. 답은 사람입니다. 결국은 어떤 기술도 자율주행 기술뿐만 아니라 어떤 기술도 사람이 있어야 가능한 거고 또 사람이 있어야 판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답은 사람입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변화를 이끌어갈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그만큼 뒤처질 수밖에 없겠죠.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명견만리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내일을 여는 보이스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